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희입니다. 어제 시장은 형은 잠깐 쉬어가고 그동안 쉬고 있던 동생이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1% 넘는 급등으로 출발을 했다가 점차 탄력이 둔화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동안 코스닥은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면서 2%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요즘 시장의 수급이 하루하루 다른 모습입니다. 그제장과는 또 다른 수급이었고 또 양시장의 수급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거래소는 개인만 1조 4천억 원을 사고 그만큼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아냈는데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는 엇갈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주 후반에 들어서는데요. 지난주는 11주 만에 음봉을 만들었던 시장이 다시 빨간 기둥을 그려줄지 이번 주 남은 거래일도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과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며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인종과 종교, 정치적 성향의 분열에 대해 이런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행정명령에는 파리 기후협약 복귀, 멕시코 장벽 건설 중단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전면 뒤집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증시 랠리로 이어졌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양안을 시작으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금융을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 전날 이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으로 법인세 인상과 규제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유료 회원 2억 명 돌파와 자사주 매입 검토 소식에 17%가량 급등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거물급인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와 미래사업 성장을 위해 매각을 포함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19년까지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차지했지만 이후에 네이버와 쿠팡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인수 후보로 롯데나 신세계 등 기존 유통업체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매각가가 높은 탓에 사모펀드가 개입될 가능성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완성차들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아우디가 중국에서 이치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전용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올해 1분기 중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공장 건설에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합작회사의 첫 번째 모델은 2024년에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의 로컬 제조사뿐 아니라 신생업체들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토요타나 벤츠 등 해외 업체들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중국 친환경차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0.8% 오르면서 31,18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39% 오르면서 3,85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1.97% 거의 2% 가까이 올려 세웠습니다. 13,45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이었죠.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 자세한 상황 짚어주실까요? 일단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직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셀프 퇴임식을 좀 봤고요. 새벽 2시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취임식을 보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렇게 말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 스텝든 즉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소위 승자들이 어떤 댄스 파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이 있는데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라리아 그 부통 그 어떻게 보면 아내와 그 춤췄던 곡이 마이웨이입니다. 즉 4년 동안 마이웨이 하겠다고 했던 그런 또 취임식 곡을 보면서 그 후에 4년 동안 어떻게 좀 비춰갈까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그 국민들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느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46대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실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본적으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상당히 뭐 사상 최고치의 모습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동안 주가가 급등 급락. 이제는 지금부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급등을 넘어서 또다시 상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18,000선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사상 최고가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느덧 31,000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뭐 나스닥 지수는 더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뭐 지난 3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어떤 쇼크 이후에 뭐 역사적인 신고가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S&P 500 지수도 비슷합니다. 결국 미국 3대 지수가 상당히 상승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됐던 기본적인 계기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보다 많이 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죠. 결국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코멘트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지명자입니다만 제닛 앨런 그러니까 과거의 FMC 의장이었던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결국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면 결국 시장을 상당히 지금보다 좀 부드럽게 하겠다. 즉 경기 부양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지금보다 상승으로 이끌었던 어떤 기본적인 동인의 효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닛 앨런 아직까지는 그 재무부 장관 내정자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친화적인 이렇게 재무부 장관 내정자가 상당히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그동안 미국 증시의 어떤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 이후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보면 의회나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사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12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서명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제일 먼저 나올 행정명령이 CNN이나 몇몇 좀 이렇게 기사를 좀 보면 앞으로 100일간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100일 동안 마스크 쓰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상당히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제 뭐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2천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평가를 지금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데이터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40만 5,400명이 지금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 소위 백신 관련돼서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국 증시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트위터보다도 또 다른 트위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트위터가 계정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떤 코멘트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트위터를 보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시그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트위터에 이런 내용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리냐면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냐면 지금 당면한 그 위험, 결국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보다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집무실에 가면 당장 어떤 과감한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명 12개 이상의 행정명령 그 가운데서 마스크 쓰기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미국의 어떤 경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코로나19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어떤 증시내에서 종목별 흐름들 좀 잠깐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의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몇몇 데이터를 보면 4분기 그 상장 기업의 데이터 관련돼서 약 8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코멘트를 나오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의 즉 코로나19의 어떤 수혜주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집에서 결국 TV나 이런 걸 통해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가입자 수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난 하루만 해도 16.8% 급등한 어느덧 $586까지 좀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고요. 최근 들어서 몇몇 실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때론 하락했던 종목들이 계속 좀 시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구독자가 사상 첫 2억 명이 돌파됐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코로나19의 어떤 기본적인 수혜자가 언컨택트 그리고 이런 소위 그 집에서 영상을 보는 이런 관련주가 시장의 수혜주는 맞다 그런 시그널을 상당히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디즈니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디즈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대항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넷플릭스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또 다른 과거에 어떤 대항마였던 디즈니는 오히려 주가 하락했다는 거 보면 결국 지금부터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상당히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몇몇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애플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IT 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이 강하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동안 주가 급등했던 빅 IT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상승보다는 하락 여지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페이스북은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약세 그리고 알파벳은 여전히 5%의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서 보면 IT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긴장감이 좀 크게 좀 부정적 이슈가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과 어떻게 백신이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분들 큰 관건인데 현재까지 틀로 보면 코로나19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무덤덤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첫날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테슬라 효과가 최근에는 애플카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도 애플카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주가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설이 또 제기가 되면서 어제 기아차가 처음으로 시총 4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따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런 전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기아차가 장중한 때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왜 테슬라가 왜 나올까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나왔다는 것들은 그만큼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급등한 만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할 그런 어떤 쇼크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의 참여자가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통해서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골드만삭스의 차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17억 2천억 달러의 어떤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번 4분기에는
전전이죠. 전전년 같은 동기 대비로 2배 이상 많은 약 40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이번에 기록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는 것들은 실적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그만큼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너무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가 급등해서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좀 낮다, 이런 판단이 의미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 그동안 이렇게 실은 기업 분할 이후에 주가가 좀 착시가 있습니다만 주가는 견조하게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한 다음 주 정도 되죠. 27일 정도에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과연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올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시그널과 같이 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것이 지난 3분기입니다. 4분기 데이터는 아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분기에 어떤 테슬라의 기본적으로 모델 시리즈들의 어떤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의 IR 자료를 잠깐 좀 팁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3분기 기본적으로 차량 인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넷 이익업, 즉 순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결국 분기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지난 3분기가 가장 이쪽이고요. 3분기, 2분기, 1분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측의 3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캐시 인플로우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넷 인컴, 즉 순이익도 지난 3분기까지 좋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시기에 테슬라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순이익보다 순손실이 많았던 것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 4분기부터 여전히 지난 몇 분기 동안에 마이너스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3분기, 그전 2분기, 1분기 어떻게 보면 최근 5분기 동안, 그러니까 1년 1분기 동안 결국 순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도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시장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4분기의 기본적인 특징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 이슈는 저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부정적인 이슈는 곧 보시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그동안 급등했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다. 이 기업 분할 전에 보더라도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76달러부터 최근 들어서는 좀 기업 분할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급등했다. 이것이 상당히 장점이면서도 지금 미국 증시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 과연 이게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데이터의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작년 데이터, 그 가운데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가 역시 막강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현대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대차 기아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 우리가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와 어떻게 소위 협력하겠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참여자가 그럴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에 대한 긍정적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전기차의 데이터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현대차 부분이죠. 현대 코나 전기차가 작년에 5위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16위 이하에 떨어졌던 기아차가 작년에 기아 니로 이 전기차가 16위까지 그나마 좀 발군의 노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나마 좀 전기차 밑에 있었는데 그나마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 현기차의 어떤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우리가 팁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테슬라가 30만 대가 이상 팔렸습니다만 5위인 코나는 5만 3천 대 팔렸습니다. 즉 숫자를 보면 1위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5만 3천 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보겠고요. 다만 상하이 같은 경우,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많은, 즉 8만 대 이상 갔다는 걸 보면 현재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대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아직까지 좀 힘이 좀 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뭐 기아차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자, 기아차의 어떤 이슈를 좀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곧 이 기아차에 대한 이슈를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애플 관련된 소위 애플과 애플차 협력 이슈 속에서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 과연 우리 현대차의 어떤 최근 리뷰를 보면 현대차에 있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들이 수급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저께 매수보다 매도했습니다. 뭐 그 전날에도 30만여 주 순매했었습니다만 어저께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가 7만 5천여 주 매도했고요. 기아차 긍정적 이슈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오히려 100만여 주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어떤 이슈를 우리가 볼 때 결국 외국인의 수급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은 국내 참여자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개인이 전체 수급 관련돼서 300만여 주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을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런 틀로 보면 외국인들은 현대차, 기아차 관련돼서 애플과 협력 이런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좀 팁인 같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테슬라의 반격이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고 테슬라의 어떤 실적들 3분기보다 4분기 여전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과 함께 이 디램의 현물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요 배경과 또 관련한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네. 어떤 기사를 보면 뭐 비트코인 뭐 채굴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가 다 있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주가 다 있던다가 아니라 반도체주가 좀 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니즈를 좀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반도체 지수를 좀 잠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상승의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의미가 미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어떤 평균값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들은 결국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합계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국내 증시로 잠깐 넘어와 보면요. 자,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즉 며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재용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악재를 딛고 상당히 다시 한번 어떤 의미로 보면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의 코스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이 결국 한국 증시의 방향과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볼 것 같고요. 현재까지 틀로 보면 반도체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어떤 과거의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종의 상승의 기본적인 이면을 찾아보면 디램 현물 가격의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보셨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디램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중국의 어떤 통계국의 데이터가 이제 영문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 내용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에 어떤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중국의 GDP를 보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결국 작년에 중국 GDP가 2.3%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국 관련돼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디램 가격이 상승에 이면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실 것 같습니다. 중국 통계국 데이터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약 2.3%, 그러니까 직전 19년 대비로 2.3% GDP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분기별 데이터 보면 여전히 코로나19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것 같은데 작년 1분기에는 다운이죠. 6.8% GDP가 마이너스 모습 보였습니다만 2분기에는 3.2%, 그리고 3분기에는 4.9%, 그리고 4분기에는 6.5%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중국의 GDP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보면
결국 세계 공장인 중국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디램 가격 그리고 반도체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중국의 공장이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넘어서 중국의 GDP가 중국의 경제와 중국의 공장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결과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 팩트 관련돼서 며칠 전에 제넷 앨런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내정자인데 앞으로 미국 관련돼서 경기 부양을 더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본적으로 상승의 계기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넷 앨런의 어떤 재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기를 지금보다 더 부양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예상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팩트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결국 분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주가 상승에 견인하는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상황과 함께 또 자동차,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또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불안은 불안에 묶어두고 시장은 그냥 시장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코스피는 또 그 전날 외국인 기관 사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 과정에 무게를 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오늘 또 미국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기념 추포 그러면서 또 나스닥 중심으로 강했는데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시장의 큰 그림이나 기조는 바뀐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탄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약간 기간 조정의 패턴을 만들고 그다음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레벨업을 시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솔직히 이번에 발표될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4분기에 실적이 좋아서 지금 국내 시장이 움직인 것보다 올해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그러면은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기업들의 IR과 올해 전망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로 살짝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쉬는 타임에 시장은 그냥 손 놓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니죠. 오히려 어제도 보여줬듯이 코스닥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까. 보통 1월 효과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가 기세등등하게 움직였던 상황들인데 올해는 약간 또 다시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대형주가 움직였으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부장이나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맞다란 흐름을 오늘 또 보여주지 않을까로 살짝 무게를 두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이 움직이니까 그래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식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과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의 어떤 소부장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연기금 얘기도 가장 많은 상황들인데 하루에 5천억 원 기본 그 전후로 해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오면 나올수록 일단은 시장이 크게 더 상승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줄여야 될 국내 주식의 비중의 한계는 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거의 마무리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정점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기관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죠. 지수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주식을 계속 팔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대형주를 급하게 따라가느니 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그에 따라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소형주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 시장의 아이디어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보다 또 매크로한 시장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은 인버스 매매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런 장에서 밀리는 듯 하다가 또 지지하고 밀리는 듯 하다가 지지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버스는 계속 물타다가 또 낙폭을 어떤 인버스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종목적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주도주 쪽의 소부장 계속 챙겨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된 이 기간 조정을 거치겠지만 어쨌든 위쪽으로의 방향성은 좀 유지를 할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은 종목 중심, 특히 이 중소형주 쪽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23개월 연속 영업 적자의 누적 금액이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그간 LG전자의 참 아픈 손가락이었죠. 이 적자 요인을 없애면서 실적 개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보면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이제 환희의 시간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쪽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다시 앵커님께 질문의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G전자 어제 시고가 나서 딱 종가가 고가까지 나왔는데 탈까요? 늘 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네. 이제 이 좀 스마트폰 이 사업부를 좀 축소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는다면 좀 네.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겠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사겠습니다. 네, 근데 LG전자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냥 기존에 그랬죠. 다 좋은데 이것저것 해서 싸고 다 좋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나오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의 가장 큰 특성은 항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상고하저였습니다. 그래서 한 4분기 때 스마트폰 관련된 적자를 대거 떨면서 실적이 또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어떤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실을 본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LG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게다가 또 롤러블 폰 솔직히 이번에 나오면 한번 사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업부가 매각이 돼서 지금 얘기가 뭐 베트남 빈 전자인가요? 예. 빈은 오스트리아에 있는데 하여튼 베트남 쪽은 넘어가서 만약에 롤러블 폰이 빈 전자 롤러블 폰 그러면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안 될 거 빨리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LG전자는 앞으로 바라볼 상황들이 가전 쪽이고요. 게다가 또 전장입니다. 이 두 가지와 함께 얘기하는 쪽은 뭐 AI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AI는 좀 속도가 좀 나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가전업계 보통 PER 주는 흐름들이 밸류가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LG전자가 순이익이 2조 4천억 정도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스마트폰 쪽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2조 4천억 정도 보여지는데 예상 대비 12개월 평균 12개월 포워드 PER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11배 정도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상황 대비해서 낮죠. 그런 상황에다 PBR이 이제 올라와서 1.47배. PBR은 예전에 LG전자를 평가했었을 때 뭐 0.8배, 0.9배보다는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적자 사업부가 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글로벌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LG전자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여기는 전장 부분을 생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전장 부분까지 가세를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흐름들이 양호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LG전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부담이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기다렸다가 좀 조정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0만 원대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 보면서 대응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의 전망까지 같이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그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여행주의 회복세가 요즘에 좀 눈에 띕니다. 이 백신 개발과 또 치료제 이런 소식들에 저점 매수에 이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업황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아서 실적 개선 같은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관련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번에도 앵커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다가 질문을 안 받으실 것 같아서 혼자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상 그냥 혼자 말씀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스튜디오에서는 폭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하나 투어와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여행업계에 관련된 쪽의 시각을 보게 되면 일단 업황 바닥 아니냐. 이제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2만 건이 확진자가 아니죠. 보통 한 20만 건은 넘어가던 쪽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백신 효과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언택트 관련된 IT 기업들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쪽은 이제 컨택트 쪽으로 변환되는 흐름들을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떤 컨택트와 관련돼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는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고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여행주를 비롯한 대표적으로 좀 기업의 손질이 필요한 흐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재무 구조가 거의 매출이 90% 이상 줄었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현금을 막 쓰면서 버티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재무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그러면 부족한 현금과 이를 대비해서 증자라든가 아니면 시비 발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주가를 미래만 보고 덜컥 사기에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 여행 쪽 같고 또 이제 LCC 관련된 항공주도 아무래도 현금이 좀 막대하게 필요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좀 견뎌야 될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보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잘 견뎠고 어느 정도 실적도 선방했고 이런 흐름들 쪽에서 점차 확장세로 나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는 좀 더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백화점 관련된 쪽, 화장품 쪽, 의류 쪽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종목만 얘기 드리면은 백화점 쪽에서는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현대백화점이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저희 집 앞에 서울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생깁니다.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이제 2월 말로 생긴 개점한다고 하는데 가면 테이프 끊어야죠. 네, 벌써 카드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가장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의류 쪽도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동안 재고가 많이 빠졌고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홀딩스를 탑픽으로 보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어떤 또 화장품 쪽은 일단 다 좋은데 그나마 좀 많이 힘들었다가 돌아가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을 보는데 조금 더 미세하게 보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가 본주와의 괴리감이 상당히 더 큽니다. 본주는 벌써 20만 원대 이상인데 우선주는 최근에 좀 올라서 8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50%대는 맞춰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좀 미세하게는 이런 쪽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영화관 쪽에서 CJ, CGV보다는 제이 컨텐츠를 좀 더 보는 게 이번에 또 스튜디오 랩 스튜디오인가요? 이쪽도 같이 변화가 들어오고 조금 더 다각화되는 측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탑픽은 제이 컨텐츠를 보면서 K 컨텐츠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영화관도 회복되는 이런 구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의 시각을 가지되 너무 여행주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보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행주들은 이제 앞으로 또 재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 이쪽보다는 백화점 관련주, 현대백화점이나 또 콘텐츠, 제이콘텐츠리 그리고 휠러홀딩스 같은 종목들 관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온화합니다. 어제 영하권으로 시작했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오늘 10도 정도 크게 오른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5mm, 충청과 호남, 경남에는 5에서 20mm의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3도, 청주 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2도, 강릉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1도, 울진 1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현재 광주 4도, 부산 5도로 아침 온도 포근하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